베트남 하노이에서 쌀국수 식당을 운영 중인 한 베트남 살림이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중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는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고 하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란차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볶음, 냄새와 함께 한 입 베어 물고 싶어지는 맛있는 쌀국수의 향기가 온통 가득하죠. 이런 저희 가게에 요즘 불청객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게 소개부터 간략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쌀국수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베트남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는 맛있는 국수 요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께서도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가득했어요. 하여간 쌀국수는 계란, 두부, 피쉬, 소스, 마늘, 설탕 등을 고루 섞은 소스를 넣고 만듭니다. 땅콩 토핑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들이 쌀국수의 주재료가 되며 여기에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또는 기타 해산물을 추가해서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이 쌀국수는 베트남의 국민 요리와도 같은 음식이랍니다. 베트남 전역의 노점상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쌀국수를 다양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전 세계에 진출한 베트남 레스토랑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죠.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싸고 빠르고 맛있기까지 한 음식이 필요하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쌀국수 외에도 베트남에는 정말 다양한 면 요리가 있으니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한국분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베트남에는 정말 많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여튼 저는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가게를 운영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베트남과 한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베트남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중 무려 62%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 내에 있는 베트남인 10명 중 무려 6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그 숫자가 약 10만 2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작은 도시의 인구에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물론 그동안 한국에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인 입국 불허 조치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신스에서 한국 여행 반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한 정서가 퍼지면서 일부 가게들은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팻말까지 내걸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자 식당 거리에 점점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저희 가게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도 줄어들더군요. 저는 주변 사장님들을 찾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중국인들이 있으니 괜찮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사장님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도 그 빈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울 거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대체 왜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을 하는 거며 왜 한국 손님 안 받겠다 는 팻말을 붙이는 거며 솔직히 한국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사장님들이 저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베트남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화교의 비중이 커졌고 현재 화교는 전체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현재 일본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경제 사회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시기가 길어서 베트남인들에게는 일본 문화가 꽤 익숙하며 같은 지속적인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로 일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호감도가 꽤 크기도 하죠. 참고로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역사적인 악감정도 계승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베트남 투자 금액이 베트남 국내외 총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은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 회사 비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일본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베트남은 중국이 형제나 다름없고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며 베트남은 큰형인 중국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베트남은 중국에게 의지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군사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베트남은 2016년부터 매년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죠. 또한 베트남은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중국과 베트남이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관광업이 기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30%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OH 평균이 7%이니 베트남은 OH 평균의 무려 4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 거죠. 참고로 한국은 이 수치가 8%로 OH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위치해요. 그리고 관광대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나 이태리도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 베트남의 30%가 얼마나 높은 비중인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광업이 망하면 베트남의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에게 중요한 관광산업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여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3년 기준 통계로 베트남에 온 전체 외국 관광객 약 3천만 명 중 중국인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즉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한 셈인데요.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해외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마카오와 홍콩에 이어 베트남을 세 번째로 많이 찾았는데 마카오와 홍콩은 중국으로 보아도 무방하니 사실상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지로 베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엔 예전보다 더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도 한국인이 안 오더라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 괜찮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던 거죠. 저도 그 말에 위안을 삼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장님들처럼 차마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손님들은 그동안 저희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며 매상을 올려준 분들이 많았고 정말 친절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칭찬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저 한순간의 이슈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번 이슈에서 한국인들의 잘못이 딱히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대신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발길이 끊긴 한국인 손님들 대신 중국인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어로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가게 입구에 중국어로 된 환영 문구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더 뜸해졌고 그 빈자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워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가게가 북적이는 것 같아 한숨 돌리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음식값을 깎으려 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시켜 놓고는 다 먹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남기는 일이 잦았고 가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일상이 되어갔죠. 심지어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저와 직원들을 고생시킬 때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욕이 다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가게 근처 거리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도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잦아 주변 상인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불편함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게 주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까지 목격했을 때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급할 경우 화장실을 찾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광경을 본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물론 모든 중국 관광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중국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 사장님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로 인해 베트남을 찾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민폐가 되며 베트남 관광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였죠. 처음에 중국인들이 오니까 괜찮을 거라던 사장님들도 점점 중국인들의 민폐에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인 손님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성 어린 서비스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늘 매너를 지켜주었죠.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은 역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매너가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늘 주변을 배려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으며 자리를 정리해주고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또한 그들이 떠날 때마다 남기는 따뜻한 인사와 고마운 말 한마디는 저에게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길에 용변을 보는 등의 행동은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제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아예 비자 면제 연구와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베트남은 중국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 결정을 강행했죠.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인 관광객을 안심시킴으로써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타국 경찰을 배치한다니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한가요? 하노이 포스트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관광청장은 총리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관광도시 순찰에 중국 경찰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관광청장이 총리와 가진 그 회의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오로지 중국인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만 나온 듯해 보였어요. 청장은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베트남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라며 자국 경찰이 베트남이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해주면 중국 관광객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만 자꾸 늘려놓으면 베트남 거리가 정말 똥밭이 되는 거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어요. 사실 이번 결정은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의 한 쇼핑몰에서 15세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중국 국적 관광객 2명이 숨진 가운데 나왔는데요. 참고로 이때 한국인 유튜버도 현장에서 방송을 찍다가 놀라 도망가면서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당시 중국인 사망 사건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베트남 유입이 잠깐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베트남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잃을까봐 불이 나게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중국 경찰의 배치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도는 분명했죠. 중국이 없으면 베트남 관광산업은 망할 것이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밀착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서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이 점점 똥밭 이미지가 되면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왠지 든다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중국 경찰 배치는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부정적인 여론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이 중국 경찰을 초청해 배치하는 결정은 단순한 안전 조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은 이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외국 경찰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결정이 정말 베트남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죠. 대체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 경찰을 배치하면 좋아할까요?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 관광지에 중국 경찰이나 일본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나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도 사실 별로 소용도 없답니다. 베트남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묵살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베트남의 내부 정치 상황도 정말 답이 없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정치인이나 부유한 계층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한 대기업 창업자의 손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일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국민들은 정부와 왕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정부와 왕실의 강력한 진압으로 인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베트남 정부가 국민들의 상처를 무시하고 자극하는 발언을 멈추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베트남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제발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매너가 좋고 소란을 덜 피우며 지역사회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객들입니다. 오히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중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는 것이 베트남의 관광 산업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고루 유치해야 베트남의 이미지도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환대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방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은 다시 추락하고 일본이 다시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청년들의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대학생들이 조기 취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냉혹한 취업 시장과 비교해서 일본의 청년들은 다시 황금 세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연 일본 언론이 이렇게 설레발치며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일본의 실업률이 2%대로 내려가고 완전 고용을 넘어 기업에서는 구직자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는 요즘. 하지만 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후쿠오카 소재 대학에서 졸업 후 일본 회사에 취업,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지옥 같은 3개월 보내고 무작정 한국으로 도망쳐온 와카나라고 합니다. 일본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취업을 확정지었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4학년 초에 이미 취업이 결정되었죠. 당시에는 정말 취업이 어렵지 않았어요.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고 저는 운이 좋게도 빠르게 합격해 기쁨을 누렸죠. 주변 어른들은 지금 젊은 세대는 일본이 다시 높게 날아오를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세대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과거 80년대 일본의 경제 호황기, 이른바 버블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라며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일본 부흥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졸업 후의 삶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4학년 생활은 그야말로 자유롭고 여유로웠어요.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으니 수업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졸업 여행을 준비하면서 졸업 후의 삶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던 중 졸업을 3개월 앞둔 시점 회사에 조기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신입사원 연수도 겸할 겸 회사 생활을 미리 경험하라는 취지라며요. 처음에는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미리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결정했죠. 생각보다 대규모로 모인 동기들을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심도 자극됐죠. 연수원 생활은 예상보다도 재미있었어요. 몇몇 동기들은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고 단체로 팀을 나눠서 회사의 역사를 배우거나 회사 가치관을 주입받는 활동들이 이어졌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체 운동회도 하고 퀴즈 대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사심이 커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1개월 동안 연수원에서 생활하며 동기들과 꽤나 가까워졌고 회사라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이 마냥 흥미롭고 즐겁게 느껴졌죠. 이 회사라면 내 미래도 안정적일 거라 확신하기도 했어요. 특히 회사가 제공한 숙소는 깔끔했고 식사도 잘 나왔으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연수원에서의 달콤했던 1개월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배치받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연수원에서는 몰랐던 회사의 진짜 모습이 그때부터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 회사로 출근했을 때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은 며칠도 가지 않았다는 건데요. 회사 생활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지금의 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회사는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죠. 업무 분장이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그 목적이나 효율성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 중 한 명은 회사에서 가장 큰 부서로 배정받아 모두의 부러움을 샀는데 그 친구의 업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서원들이 사용하는 도장을 관리하고 그 도장의 각도를 일정하게 맞춰 찍는 일이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니까요. 물론 신입사원이 중요한 일을 바로 맡을 수 없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실수를 최소화하고 조직에 익숙해지라는 취지는 이해가 갔죠. 하지만 도장 각도를 맞추는 일이 회사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비생산적인 업무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동기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서류를 분류하거나 숫자를 정리하는 단순 작업, 심지어 몇몇 동기들은 차 대접 같은 허드렛일로 하루를 보내야 했죠. 이런 업무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 왜 이런 일자리를 굳이 만들어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신입사원으로서 회사를 이해하고 애정을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왜 이 모양인지부터 고민하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회사에 10년 먼저 들어온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미래가 너무나도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선배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고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다들 몇 년씩 일했음에도 모은 돈은 거의 없었고 차 한 대를 사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차 시세를 보면서 입맛만 다시는 선배들의 모습을 매일 봐야 했죠. 그런데 정작 차를 살 수는 없어서 그냥 허공에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 선배들은 신입사원인 저희에게 모질게 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회사 생활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단순히 불안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매년 물밀듯이 몰려오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선배들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든 거였죠. 자기 자리조차 지키기 힘들다 보니 신입사원들에게 짐을 떠넘기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한심하고 가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졸업하기 전에 회사에 조기 취업해서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한다는 건 큰 리스크를 동반했죠. 퇴사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는데 문제는 조기 취업을 확정받고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망쳐버렸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몇 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주홍 글씨 같은 이력은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게 뻔했어요. 결국 모두가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지옥 같아도 퇴사 후에는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이곳에 가둬버렸죠. 그러다가 동기 한 명이 먼저 용기를 내서 퇴사를 했어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모두 그 동기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퇴사는 상상도 못했던 우리였기에 그 동기의 결단은 엄청난 용기로 보였어요. 그 동기는 평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침 일본에서 고용붐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 한국으로 가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기에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일본 회사에 취업을 선택했지만 막상 현실을 경험해보니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느꼈던 거죠. 그 동기는 퇴사하면서 자신이 한국으로 다시 가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에서 도전했어야 했는데 괜히 일본의 고용 상황에 흔들렸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과감히 떠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놀랐고 동시에 부러워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중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한 동기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용기 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자신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저와 다른 동기들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그 동기가 퇴사하기 전에 남긴 말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한국에 취업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고 일본보다 난관이 많을 수 있지만 만약 취업만 성공한다면 일본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제는 일본인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죠.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는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동기는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을 일본 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죠. 특히 동기는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의 사례를 들어줬어요. 한국에 취업한 일본인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자랑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다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까지. 일본에서는 월급 대부분이 집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라지는 대신 한국은 돈을 모으기 훨씬 좋다며 말이에요. 동기가 그렇게 설명할 때마다 우리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신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진짜 그럴까? 설마 일본보다 더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동기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논리는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런 말을 들으니 막연하게나마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버티던 우리에게는 적잖은 혼란을 안겨줬어요.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더 나은 선택일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동기가 남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검색창에 한국 취업을 치기만 해도 관련 정보가 쏟아졌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원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전혀 인기가 없던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최근 들어 취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죠. 통계 자료를 보니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는 일본인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가 지금은 매년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보를 더 찾아보다가 저와 비슷한 사례를 알게 됐는데요.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다가 결국 퇴사 후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사실이었는데요. 일본 사회를 떠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왠지 현실감이 없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한 듯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심했어요. 그 결정은 저를 둘러싼 엄청난 잡음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학교 문제가 컸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건 알았어요. 졸업 전에 퇴사해버리면 회사가 저희 학교 후배들에게 기회를 덜 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게 뻔했거든요. 게다가 학점 문제도 있었어요. 취업으로 나간 학생들은 보통 평균 학점을 받는 관례가 있었기에 몇 달만 더 버티면 기본적인 졸업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죠. 저 역시나 별 수 없는 학생이자 직장인 신분이기에 몇 달만 버텨보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티기로 결심하면서 그 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며 차근차근 한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를 빌리고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며 하나하나 배워 나갔어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묘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죠. 졸업과 동시에 퇴직계를 제출하는 순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스쳐갔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이었기에 퇴직서를 제출하며 머리를 숙였던 순간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회사 선배들의 무미건조한 시선도 동기들의 복잡한 표정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준비는 철저히 해두었던 터라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기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나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3주 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명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하루 10시간씩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어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대형 매장이어서 처음 한국에서 적응하기에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듣긴 했는데 막상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시급이 13,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실수라도 난 줄 알았어요. 양심상 잘못 나온 거라 생각하고 점장님께 물어봤죠. 점장님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 시급보다 약 20% 정도 더 높게 받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수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하면 인센티브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같이 일하던 한국인 대학생 직원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미 인센티브로 매달 1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근무 시간이 짧은데도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만약 이 편의점에서 오래 일하게 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는 첫 경험이었지만 이런 제도와 근무 환경 덕분에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주휴수당 같은 제도에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게 바로 한국의 근로 문화구나 싶었죠.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최종 급여를 예상해보고 일본 회사에서 받던 급여와 비교해보니 한국에서의 편의점 월급이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온갖 공제가 빠져나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는 편의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월급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나았다는 게 충격이었죠. 게다가 점장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며 특별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예정인 음식을 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음식들은 소비자에게는 완벽히 신선한 제품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폐기 처리되는 것이지 실제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덕분에 간식거리나 끼니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었고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느낀 건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적다는 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월세는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고 통신비나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교통비는 일본의 절반 가격인데 품질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쾌적했죠. 여기에 한국 어학원비와 생활비를 더해도 일본에서 생활하던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더 제대로 자리 잡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이곳에서 편의점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매달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걱정이 없었고 이 안정감이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한국어 공부와 함께 이미 한국에 진출의 자리를 잡은 일본인 선배들을 만나 교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정말 흥미로웠고 한국 기업 문화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도 알게 되었죠. 특히 저처럼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선배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자극이 됐어요. 한 선배는 일본 회사에 취업한 후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일하게 됐고 그때는 완전히 별개의 한국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선배는 자신의 커리어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장의 기회를 한국에서 얻었다고 말했어요. 선배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과 기회를 주는 분위기가 강화되어 반면 일본에서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 엄격한 서열 문화나 연공, 서열 위주의 시스템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죠. 선배는 이 차이 덕분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이제는 점점 더 큰 격차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선배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업무 방식이랬어요. 일본에서는 끊임없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 그 뒤에도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이 왜 일본을 따라잡았는지 이제는 너무나도 체감이 된다는 선배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한국이라는 더 큰 경제 대국에 몸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답답했던 일본 회사의 분위기를 떠나온 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단연코 한국이 더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후회라는 감정은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일본 대학에서는 조기 취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열풍에 속지 마세요. 과거 80년대 일본의 황금시대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길 바랄게요.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한국이라는 선택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년, 30년 전도 아닙니다. 딱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우월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일본에 일을 하러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점인데요. 환율을 고려하여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돈으로 시급 10,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사이 모든 지표는 거꾸로 향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에 대한 찬양이 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미하루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본 밖을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었고 나가 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늘 일본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으로의 출장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경제와 기술이 많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는 없다고 교육을 받아왔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은 꽤나 많이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동안 말이죠. 특히 옆나라 한국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제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분한 일이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호의를 도모할 수 있듯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취직했던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곤 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저 또한 돈키호테 잡화점에서 근무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일본에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사회 경험도 쌓고 돈도 벌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때만 해도 일본의 부강함이 드러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제 또래의 한국인 친구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 들어와 저와 같이 돈키호테 잡화점에서 근무하며 일본에서의 우월한 삶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국보다 시급이 거의 2배에 달해 너무나도 만족해하는 친구들이 100%였고 실제 한국에서는 꽤나 많은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일했던 한국인 친구 지연이는 늘 일본의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민 오는 게 꿈이라며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킹홀리데이가 끝나고도 이곳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거나 다른 일본 회사에라도 취직해서 반드시 일본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지연이라는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미하루, 일본은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는 이런 생활을 꿈꾸기도 힘들어. 일본인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같은 또래의 지연이라는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그다지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일본 찬양을 주저하지 않던 친구였지. 지연이 말고도 많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당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적은 액수여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추후 지연이는 일본 취업에 실패했고 울면서 일본을 떠났던 친구였습니다. 지연이가 떠나기 전날 위로해주며 맥주 한 잔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연이의 좌절감은 컸으며 그런 지연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지연이가 좌절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일본을 동경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는 수준의 일본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한류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인 여성들은 한류에 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 세대들은 한류의 영향을 조금 피한 세대가 되었는데요. 일본이 부유했고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살기 좋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간 여러 차례 닥쳐온 한류 붐 사이에는 약간씩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는 특히 한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할 때도 한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전후 5년 정도는 한류의 공백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6살 어린 동생만 하더라도 한국에 환장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과 다르게 저와 제 친구들은 한국에 그다지 관심이 없죠. 물론 요즘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류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제 또래의 여성들은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앞서 언급 일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부분의 일본 회사 조직에서 생활하며 일본적인 것에 익숙하고 타국들은 이렇게 일본처럼 체계적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없다는 자부심이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업무차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한 회사와 유통 관련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에 방문해 우리와 잘 협업해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지와 우리의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 당연히 해야 하는 검토, 업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충분한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그 한국 회사에게 유통권을 주도록 잘 설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꼼꼼하게 한국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인 제가 당연히 한국에 가야 했고 한국에 가게 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낯선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한국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과거 돈키호테 잡화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한국인 친구들이 말했듯 한국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고 일본을 따라가려면 30년도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어려운 곳, 두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한국의 장소가 나오기도 하고 화려하고 멋진 장소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티화면 속 가짜 한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엄청나게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들, 그리고 고급차들이 즐비한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동생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동생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이라면서 언니가 실제 한국을 본다면 일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코웃음 치며 믿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 한국은 실제로 일본과 비슷하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번화한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과 다르게 도로에는 늘 자동차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건물들을 놓고 그 건물을 빠져나오는 수많은 자동차들 중 고급차도 상당수 많이 보였다는 것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구경하거나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니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내 구경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한국의 거래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회사를 평가하는 입장이었기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의전을 나와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던 한국 회사의 호의를 극구 거절하고 우리 발걸음으로 직접 한국 회사를 찾아가는 길 한국의 발전된 습에 상당히 놀라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거래처 회사에 도착했고 한국에서의 첫 미팅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미국 회사 직원들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는 주눅 들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우리를 보고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한국 회사에 유통권을 주는 입장이고 물론 업무가 시작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서로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최소한 우리가 우월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한국에는 그런 예절이 없는 것인가라며 조금은 의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곧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매너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소 숙이는 편이고 겸손한 게 무조건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해오던 제 생각이 이렇게 처음 다른 나라와 소통하며 우리 일본의 것이 무조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비즈니스 방식이 굉장히 매력있다고 느꼈으며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이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식의 당당한 비즈니스 태도를 보여주던 미국 회사의 직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우월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숙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만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회사에서 실사를 거쳐 여러 가지 제도를 점검하고 업무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정할 점이 있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수월하게 한국에서의 출장 업무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상사의 결제를 거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포장이 완료되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결제를 한번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운송장이 완성되었으면 또 다른 결제권자가 와서 그걸 결제해주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결제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은 갈등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결제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한국 회사와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일본 회사에서 하는 절차들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본의 회사처럼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와 업무 처리가 끝나고 업무 외적으로 한국의 회사 사람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 했을 때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자리에 함께 했던 한국 회사의 직원 윤우 씨는 과거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 친구들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며 일본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지금 한국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생활하고 있는 윤우 씨의 생각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미하루 씨 그때는 정말 일본이 압도적이고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으로 저에게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과거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따라잡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지연이라는 친구처럼 당시 윤우 씨도 일본을 동경했으며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라는 생각을 실제로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미하루 씨 예전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는 한국의 소득이 일본보다 더 높고 환경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놀라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윤우 씨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소득은 이미 일본인들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해요. 공공시설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해요. 사실 원래 한국도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동경하고 헬조선 한국을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던 젊은 친구들은 사라졌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그런 경향이 명확하게 사라졌어요. 여러 면에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등 여러 면에서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윤우 씨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우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이 뛰어난 점이 많지만 이제는 한국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요. 윤우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한국과 일본의 현재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의 소득이 이제 일본보다 높고 생활 수준도 일본과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배윤우 씨가 먼저 저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관련된 내용으로 순수히 호기심의 의미로 물어본 것이고 혹시라도 한국인이 먼저 일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거나 안 좋게 평가하기 위해 말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겪은 모든 한국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일본이 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다지 대단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하게 되는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8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은 한류 팬인데 한국의 이런 실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더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동생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벌면 오히려 일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국력은 약해지고 있고 자존심도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사에 가보면 일본이 대단한 줄 알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자부심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만 최근 해외 출장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렇게나마 뒤돌아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다시 경제와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추월당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이대로 가만히 서 있다가는 언젠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한국은 따라잡을 수 없는 우월한 나라라며 한국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을 보고 오더라도 애써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문제 삼아 외부에 발설하기보다는 조용히 살아가고 그냥 내 세대 때는 크게 격차가 벌어질 것 같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조금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옆나라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알게 모르게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변화의 시작점이 생기길 바라며 모두가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